엔비디아는 약간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해주시긴 했었잖아요. 네. 퀄컴은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퀄컴도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결국 하드웨어를 파는 거예요. 네. 소프트웨어는 생산비도 안 들고 계속 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두고두고 가는데 네. 하드웨어는 한 번 사고 나면 몇 년을 쓰는 거잖아요. 그쵸. 지속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좀 힘들긴 해요. 특히 애플은 아이폰을 팔아서 돈을 벌지만 소프트웨어로 계속 매출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옆에 있다가 퀄컴도 같이 이렇게 폭탄을 맞는. 네. 근데 따끈따끈한 최신 정보가 제일 많은 데는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입니다. 요즘 홍대에 핫한 데가 뭐냐를 인스타그램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다 쓴 다음에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써야 되잖아요.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냐? 메타입니다. LLM 모델을 잘 가지고 있는 것도 메타예요. 아마존은 API 이야기만 했었고 MS는 조금 미래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네. 근데 당장 잘하는 데는 없어? 라는 질문이 와야죠. 그걸 보면 그게 메타입니다. 아, 여기는 주가도 별로 안 떨어졌어요.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지금 확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네. 올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실적 발표의 디테일이 중요한 건데 메타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광고 매출이 22%나 올랐어요. 그 큰 회사가요? 네,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22%면. 생각해보세요. 이게 한 분기에 22%면. 근데 이게 AI를 잘 활용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 AI의 양대 강자라 그러면 사실 오픈 AI하고 메타라고 봐요. 여기서 광고를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ML, 기계학습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ML이 나와서 사람들이 다음에 뭐 살지를 맞출 수 있게 고양인지 개인지 맞출 수 있게 그런 걸 하면서 엄청난 혁신이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걸 사용해서 비즈니스로 돈을 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심지어 쇼핑몰에서 사람들이 다음에 뭘 살지 예측해서 보여주면 매출은 조금 더 나오지만 비용이 너무 비싼 거예요. 이게 학습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그냥 제일 잘 팔리는 거 10개 보여주면 비슷비슷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네. 그랬지만 광고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요. 광고에서는 클릭 확률을 1%만 올리면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가 있고 다른 경쟁 회사가 있는데 메타가 이 경쟁 회사보다 클릭 확률이 0.5%가 높아요. 근데 내가 광고비를 100억을 써야 돼요. 메타 다 줍니다. 근데 그게 저는 저번까지도 안 와닿았었는데 여기가 1%라도 더 나오면은 광고주는 다 이쪽으로 쏠린다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왜 중요한지 알겠네요. 네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머신러닝의 양대 강자가 구글하고 메타였거든요. 둘 다 광고의 강자니까 머신러닝 강자가 된 거고 그러면서 구글이 머신러닝 열심히 하다가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논문을 발표했고 그 논문을 바탕으로 오픈AI가 지금 챗GPT를 만들어낸 거죠. 근데 구글은 그걸 발표까지는 했지만 본인들이 이제 활용할 필요는 없었으니까 네. 등한시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오픈AI가 이렇게 발전했고 지금은 구글도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메타는 라마를 가지고 쫓아가다 못해서 거의 동급으로 만들고 더더욱 이거를 바로 광고에 왜냐면 메타는 광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구글은 뭐 이런저런 것도 있어서 구글은 진짜 모든 회사하고 싸우고 있는데 어쨌든 메타는 광고 하나니까 이 AI 이렇게 열심히 만든 거 오픈소스로 다 뿌리고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우리가 써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 광고 플랫폼이나 뭐 왓츠앱 아니면은 페이스북 이런 데 쓰는데 이게 잘 먹히는 거죠. 벌써 쓸 때가 좀 있네요. 아, 그럼요. 그래서 25% 매출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까 기존 ML은 광고 클릭 확률을 높인 데 썼다면 네. 생성 AI는 이제 광고 문구 만드는 것도 좀 도와주고 뭐 이미지 같은 거 만드는 것도 도와주고 심지어 이거 타겟팅 하는 것도 도와주고 뭐 하여튼 끝이 없습니다. 결국 LLM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래서 막 대학을 졸업한 아주 똑똑한 친구한테 저희가 뭔가를 데이터를 주면서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광고를 이렇게 했는데 이런 성과가 나왔어. 지금 이런 광고를 어떻게 돌리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일들을 다 도와줄 수 있는 거고 메타는 그런 거 관련해서는 누구보다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인공지능 광고 플랫폼을 만들어서 실제 성과가 나오니까 더더욱 사람들이 여기로 몰려오는 거죠. 인공지능 광고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어 온 건가요? 광고 플랫폼에 이제 AI 기능을 넣은 거죠. 생성 AI가 들어간 네. 그냥 광고 플랫폼. 그래서 이제 광고 운영을 좀 더 쉽게 해주는 거죠. 머신러닝이 기존 광고에 클릭 확률을 올려서 큰 성과를 냈다면 이제는 LLM 같은 게 생성 AI 같은 게 광고를 만들고 운영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줘서 메타는 먼저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구글도 이제 할 거예요. 다 할 건데 메타가 먼저 들어가서 굉장히 성과를 내고 있는. 근데 자기네 모델이다 보니까 더더욱 이거를 커스터마이즈 하기가 좋은 거죠. 과거에 AI 기반의 광고 플랫폼에서도 일해 보셨었잖아요. 네. 지금 업계 분들 많이 알고 계실 테니까 그리고 뭐 직접 써보셨을 수도 있고 이 메타의 AI 광고 플랫폼이 상당하답니까 정말로? AI 광고 플랫폼에 이제 LLM을 도입하려고 다들 지금 초각은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특정 나라 같은 경우에는 광고 문구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으면 정부에서 철퇴를 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그 문구를 매번 사람이 검수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LLM으로 검수를 하게 하자. 라든가 이커머스 회사에서 배너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배너에 뭐 문구도 많고 이미지도 많은데 그걸 다 조합하는 것도 되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생성 AI 갖고 자동으로 만든다든가
그래서 많은 노력들은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메타는 이런 회사들보다 거의 한 2걸음 앞서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들 이걸 보고 따라하려고 지금 따라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미 사실 근데 구글하고 메타는 굉장히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자그마한 회사들에 비해서 많이 앞서 있기 때문에 사실 쫓아가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노력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쓰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AI를 활용하는 게 비단 광고만 아닐 것 같은데 다른 데 쓰는 것들도 있습니까? 그래서 크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왓츠앱이라고 되게 좋은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채팅 앱으로는 1등이에요 이게. 네. 그 안에다가 이제 메타 AI 이런 걸 넣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끼리 이제 채팅하다 말고 뭔가 이미지를 만들어서 정말 축하해 이미지를 만들어서 보내고 싶잖아요. 이런 이미지를 굉장히 쉽게 만들게 하고 또 그 안에 주고받은 거 대화를 포함해서 메타 AI를 넣어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답변을 해줄 수도 있고 찾아봐서 알려줘 그러면 알려줄 수도 있고 심지어 위에 대화를 질문할 수도 있죠. 야 우리가 3일 전쯤에 어디 만나기로 했는데 메타 AI 그게 며칠이었어? 그럼 얘가 찾아줄 수도 있는 거고. 아 장난만 치는 게 아니군요. 그럼요. 도와주는 애군요. 네네. 뭐 이제 일부 기능들만 들어있고 약간 베타 버전이긴 한데 상상을 해보시면 이런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메타가 기업용 솔루션에서도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타의 업무용 솔루션이 페이스북 같은 거를 업무용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회사 내부에서 사람들끼리 일을 하는데 메시지를 거기서 주고받고 그리고 이제 일한 거를 갖다가 담벼락에 올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그러니까 딱 업무용 페이스북이라고 보면 말이 되겠죠. 네. 꼭 우리가 사람들끼리 이메일만 주고받는 게 아니고 노션 같은 데 문서도 써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페이스북 담벼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페이스북 담벼락과 페이스북 채팅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업무용 솔루션에 가까워요. 거기서 수많은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정보들을 관리하고 추적할 수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만든 제품 이름이 기가 막힌 게 메타메이트. 약간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같은 느낌으로 클래스메이트, 친구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메타메이트, 메타의 친구, 메타 친구죠. 그래서 메타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회의를 해도 회의록 얘가 다 정리해주고 그리고 특히 이제 지나간 일들 물어보면 다 알려주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야 오늘 중요한 일 뭐야? 그럼 얘가 다 정리해주고 예를 들어 사장님이라면 야 우리 팀에 누가 제일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내가 오늘 누구를 야단치 해야 돼? 네. 그 사람 뽑아줄 수도 있고 네. 메타메이트가 메타의 업무용 솔루션 안에서 그걸 다 정리해주는 내부 직원들한테는 기가 막히게 지금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메타메이트의 어떻게 보면 작은 버전을 왓츠앱에 넣어주고 사람들이 거기서 그룹 챗을 하는데 그거를 정리해주고 도와주는 거죠. 그룹 챗 내에서도 많은 일들을 하거든요. 그럼요. 동호회도 거기서 다 돌아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회사인 거잖아요. 네. 그럼 나중에 돈 주고 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얘가 들어가서 달력 일정표 만들어주고 어떤 미팅 모이기로 했는데 누구누구 오기로 했는지 다 관리해주고 그러니까 비서 한 명이 저희 그룹 챗에 있다가 다 정리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심지어 그거에 이제 개인화 버전을 왓츠앱에다 넣는다고 생각하면 이게 유료화를 한다고 하면 약간 이제 개인들끼리 하는 일들을 옆에서 챙겨주는 비서가 될 수도 있고 거기서 사실 검색까지 좀 넣는다면 챗 GPT로 이게 변신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왓츠앱 안에서도. 근데 인터넷 트래픽의 상당 부분이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하고 왓츠앱이거든요. 네. 인터넷 트래픽이. 그래서 이 안에서만 생태계만을 만든다고 하면 아까 구글의 강력한 적이 챗 GPT였다. 그러니까 정확히 서치 GPT였다라고 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왓츠앱에 메타 AI가 들어간 다음에 걔가 예를 들면 서치 GPT 같은 기능을 가지게 된다면 사람들이 구글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챗 GPT를 쓰는 게 아니라 왓츠앱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인스타그램 DM으로 그렇죠. 많이 쓰니까 네네. 거기에도 또 붙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주말에 사람 많은 공간에 가야 될 일이 있으면 그날 검색해 보거든요. 인스타그램에. 네. 사진이 평소보다 많이 올라왔으면 여기 많이 올려 있는 거고 네. 별로 없으면 오늘 생각보다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네 하고 가거든요. 네. 그렇게 검색으로 쓰신 분도 워낙 많을 텐데 거기에 이게 붙으면은 별의별 일까지 다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터넷에 있는 정보도 좋지만 이거는 살아있는 정보는 아니에요. 근데 따끈따끈한 최신 정보가 제일 많은 데는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입니다. 정확하게 아까 그거 말씀하셨는데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영상들을 보고 그 위치들을 다 추적하고 그 위치들을 학습해가지고 저희가 메타 AI한테 이렇게 우리끼리 이야기하다가 주말에 어디 모이지 하다가 메타 AI한테 야 이번 주에 홍대에 가려는데 요즘 홍대에 핫한 데가 뭐야? 요즘 홍대에 핫한 데가 뭐냐를 인스타그램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다 쓴 다음에는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냐? 메타입니다. 네. 그리고 LLM 모델을 잘 가지고 있는 것도 메타예요. 네. 그래서 전혀 새로운 형태의 검색 엔진, 정답 엔진을 만들 수 있어요. 메타가. 이렇게 멋진 미래를 그리고 있는데 좀 아쉬운 거는 지금 상황에서도 페이북에 요새 스팸 너무 많거든요. 이런 거는 좀 AI로 해주면 안 됩니까?
재밌는 거는 이 페북이 가짜 뉴스로 가장 득을 보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아, 득을 봐요? 아, 그럼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네. 유튜브도 막 말도 안 되는 영상들이 올라와서 조회수가 올라가면 돈이 되듯이 네. 페북도 마찬가지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올라와서 사람들이 트래픽이 몰릴수록 네. 돈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서치 GPT는 이제 양질의 정보로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페북은 양질의 정보는 필요 없고 트래픽이 돈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방금 말한 모든 시나리오는 좋지만 네. 이거를 과연 메타가 실행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이제 정보 검색 엔진을 상용화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지금 예를 들면 굉장히 안 좋은 페이스북이 돈을 더 많이 번다면 회사 입장에서 이게 선택이 되게 어렵거든요. 네. 눈치 보면서 하겠군요. 눈치 보면서 하겠죠. 근데 정말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리고 서비스, 기술, 그 기술들의 밑에 하드웨어까지 재료가 많은 훌륭한 회사이긴 합니다. 네. 저희가 쭉 AI 거품론 이후에 빅테크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고 있는데 월 시총 1위를 계속 지키고 있었던 애플도 이 폭락에서 비껴나지는 못했잖아요. 완전히 버티지는 못했으니까. 네.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 인텔리전스도 나온다고 하고 좀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 저번 댓글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야, 시리 나오기 전에도 그 얘기 있었어.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애플 인텔리전스가 제일 중요하고요. 네. 애플 이번에 실적 발표했는데 무난합니다. 그런데 애플은 조금 더 장인 정신의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 인텔리전스도 일단 발표는 했지만 많이 가다듬고 있고 그래서 원래는 iOS 18에서 발표를 했는데 18.1로 미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 아이폰 16 처음에 나올 때 못 나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심지어 미룬 것도 iOS 18.1의 베타인데 그걸 몇 명을 써볼 수 있어요, 지금. 일부 사람 써보는데 아직까지는 별로래요. 근데 그만큼 가다듬고 있는다는 거예요. 전 세계 아이폰이 쫙 깔려있기 때문에 애플이 인텔리전스를 잘 만들기만 하면 이거는 버티면 되는 싸움이라 당장은 조금 힘들더라도 애플은 결국 굉장히 양질의 애플 인텔리전스를 만들 것이고 그걸 만들 수 있다는 건 이미 많은 회사들이 증명을 했고 심지어 메타도 이미 증명을 한 셈이죠. 네. AI를 잘 써서 광고 매출 내고 있고 뭐 메타 메이시라는 것도 만들었고 심지어 메타 AI를 왓츠앱에 넣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애플도 이거를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네. 애플은 지난번에 저희가 너무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너무 길게 이번에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경쟁자인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렇게 오래 다루지는 못했거든요. 구글은 뭐 안 좋다고 좀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뭐 구글도 이제 무난하긴 한데 사실 구글의 강한 문제점은 다 싸우고 있어요. 방금 말했던 모든 회사들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전선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아마존하고는 GCP, 클라우드 가지고 싸우고 있고 네. MS하고는 마이크로소프트 365가 있다면 구글은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있거든요. 네. 그거에 제미나이를 놓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AI로 이메일 쓰는 거 다 도와줄게, 뭐 네. 구글 드라이브 검색해줄게, 요약해줄게 다 놓고 있고 그 두 개 가기 전에 1번 타자랑도 싸우잖아요. 오픈 AI랑도 제미나이랑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이제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죠. 네. 그리고 메타하고는 광고 가지고 싸우고 있고 애플하고는 이제 안드로이드. 그래서 방금 말했던 5개 회사하고 모두 경쟁하는 회사는 구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돈은 광고로 벌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선은 넓은데 네. 한 군데가 병력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신뢰를 갖고 못 넣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애플은 아이폰 보고 들어가고 메타는 광고 보고 들어가고 MS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보고 들어가고 아마존은 딱 AWS 보고 들어가는데 구글은 그러면 뭐지? 약간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선이 좀 높은데 그래도 뭐 이렇게 문어발을 많이 걸치다 보면 그중에 하나는 잘 될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다 이기려고 하면 도리어 위험하고 2등 전략으로 버티다 하면서 상황을 봐서 이 넷 중에서 자신 있는 분야에 나중에 집중을 하든가 아니면은 1등이 좀 휘청거릴 때 통수를 때리든가 그래서 조금 더 구글은 2등 전략으로 이 뒤를 따라가는 그런 느낌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각각에 대해서 보면은 GPT-4가 엄청나게 잘 나왔는데 이게 느리고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성능은 둘째치고 느리고 비싼 건 되게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제미나이가 1.5를 발표하면서 제미나이 1.5에 플래시라는 걸 발표했어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굉장히 빠르고 싼 걸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나머지한테도 저는 다 영향이 약간 있었다고 봐요. 아까쯤에 타이탄의 싼 버전이라든지 다 영향이 있었고 결국 시장에 이렇게 우린 최고의 성능으로 다라고 막 달리다가 아 우리도 싸고 좋은 버전이 있어 이런 쪽으로 약간 전선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 바뀐 거에 어떻게 보면 제미나이 1.5 플래시가 되게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하긴 그전에도 이미 라마가 70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진 가장 작은 버전은 처음부터 발표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때는 그게 그렇게 큰 반향을 일으켰던 것 같지 않은데 최근에 제미나이 1.5 플래시 되게 괜찮아요 라고 말씀을
저번 녹화 때인가 해주셨을 때 그 이후로 정말로 너도 나도 지금 쌍거 경쟁으로 갔어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빅 플레이어들의 무브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 발수금까지 말했던 이 회사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은 돈이거든요. 네. 실제로 투자가 어떤 분야에 들어가느냐. 그리고 마지막이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회사들은 뭐 하고 있나 이런 걸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각도로 저희가 볼 텐데 이 빅 플레이어들 중에 하나인 구글이 우리는 싸고 빠른 게 나왔어라고 한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삽시간에 제미나이 1.5 플러스 나오니까 이제 GPT-4 미니 나오고 이제 다들 그 방향으로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다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또 협력을 하는 그런 경쟁인 거죠, 이게. 네. 경쟁을 하면서 협력을 한다. 근데 애플이랑은 계속 좀 싸워야 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애플 인텔리전스 나오는 거 좀 보면서 후발주자로 그러면 따라가면 되는 겁니까? 2등 전략으로? 이 모든 안드로이드 기기에 제미나이를 집어넣고 그걸로 검색을 대신하게 하는 이 그림을 다 그리고 있을 텐데 이 비즈니스 자체가 너무 검색 광고 그리고 그냥 광고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쉽진 않겠지만 결국 제미나이 1.0이 GCP의 이제 전략이 되는 거고 그거를 안드로이드에 어떻게 넣을 건지가 전략이 될 것이고 이 제미나이를 지금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넣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이 굉장히 천천히 느리게 나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제미나이 4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더 천천히 나옵니다. 네. 네. 기능을 써보기도 되게 힘든. 네. 만들고는 있다. 몇 명은 쓰고 있다. 네. 소문은 도는데 네. 저 지금 신청한 지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못 써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베일에 감춰져 있긴 한데 급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도 서비스도 강하고 구글닷컴이라든지 지메일이라든지 그리고 안드로이드들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많은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다른 거는 요거는 이제 구글만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결국 자율주행이 될 거잖아요. 자율주행에 우리는 1등이 누가 될 것인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2등이 누가 될 건가도 되게 중요해요. 네. 아니, 방금 모든 것도 2등도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그쵸. 그리고 마진이 의외로 높을 수도 있고 그리고 1등은 처음 만들지라고 고생을 많이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자율주행에서 2등이 누가 될 것인가에서는 구글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웨이모가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예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면서요. 그렇죠. 일반인들한테까지도. 네,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여기가 계속 적자죠 당연히. 하지만 구글이 앞으로 몇 년 동안 5 빌리언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근데 저는 버티면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 이 콜럼버스 달걀하고 비슷해서 어느 정도 테슬라가 성공을 거두고 나면 사실 웨이모도 그거를 따라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구글은 안드로이드 때처럼 이렇게 OS를 만들어 가지고 산업 자체를 일으킨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웨이모를 잘 만들었다면 이걸 플랫폼화해서 예를 들면은 테슬라는 애플의 길을 간다면 여기 구글은 자율주행 안드로이드를 가지고 나머지 시장을 먹어도 충분히 크거든요. 네. 근데 이 OS를 라이센스하고 하드웨어를 라이센스하는 게 이게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네. 근데 안드로이드 전화기도 생각해 보시면 다 전화기 하드웨어 다 다른데 그거를 다 집어넣고 그쵸. 협력해서 그 전화기를 만들고 그러면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테슬라랑 협력해서 그걸 라이센스하는 게 쉬울지 아니면 구글이랑 협력해서 집어넣는 게 쉬울지 구글이 경험이 있네요. 경험도 있고 그리고 처음에는 굉장히 싸게 줬다가 나중에 이렇게 돈을 더 많이 뺏는 네. 통수라 그러면 좀 그렇고 어쨌든 구글이 수익화 전략을 잘합니다. 그래서 키워서 잡아먹는? 그렇죠. 뭐 상호 협력을 하는. 네, 그래서 갤럭시도 살렸지만 네. 구글은 갤럭시에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죠.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의외로 구글이 옛날까지는 제가 크게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웨이모를 갖고 버티는 걸 보면 얘들이 2등만 해도 그것도 꽤 큰 시장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각도에서 보면은 구글이 여러 가지 AI 쪽 전쟁을 하고 있지만 다른 형태의 AI인 자율주행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요거는 좀 관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게다가 지금 구글의 웨이모 같은 경우는 따로 자동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자동차 개조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하드웨어가 굉장히 이제 오버스케일이긴 하지만 네. 언제나 처음 그렇게 복잡하고 크게 해야 돼요. 네.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걸 축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이제 개발을 할 때 개발 실직 중에 하나가 1단계는 돌아만 가면 돼요. 그 다음에 2단계가 이제 그걸 잘 만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3단계는 그 다음에 최적화를 합니다. 이 두 개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세 개가. 그래서 일단 돌아만 가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작고 빠르게 만드는 건 문제가 아니니까 지금은 그렇게 이상하게 생기고 위에 붙어 있고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재밌는 건 애플이 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만들면서 자기네들이 GPU가 없잖아요. 네. AI 하드웨어가 없잖아요. 그걸 훈련을 어디서 시키냐라는 소문인데 그거를 구글의 TPU에서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반도체를 사갖고 온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거기 가서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생각해 보면은 아마존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구글을 이용한다는 거는 협력의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플과 구글이 다른 형태로도 협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구글은 좀 전선을 계속 넓히지 말고 좀 협력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고, 저희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재밌는 게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본 것 같고요. 예전에 이제 저희가 짚어봤었던 회사 중에서는 지금 제일 많이 타격을 받고 있는 엔비디아. 근데 그때 엔비디아는 약간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말씀해 주시긴 했었잖아요. 대신에 퀄컴은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퀄컴도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결국 하드웨어를 파는 거예요.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파는 것과 하드웨어를 파는 게 다른데, 소프트웨어는 생산비도 안 들고 계속 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두고두고 가는데, 하드웨어는 한 번 사고 나면 몇 년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속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좀 힘들긴 해요. 잘 보면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다 여러 각도로 돈을 벌고 있고, 특히 애플은 아이폰을 팔아 돈을 벌지만 소프트웨어로 계속 매출을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차이인데, 그래서 엔비디아 이제 AI가 좀 거품 아니냐? 그러니까 다들 직접 하드웨어를 생산을 하니까 엔비디아가 안 사도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좀 충격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온 길보다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속 투자를 해야 되고, AI가 70점 정도 됐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AI가 80점 정도 됐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조금 더 좋아져야 저희가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정확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결국은.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은 더더욱 좋은 하드웨어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엔비디아가 계속 노력을 해줘야죠. 물론 이제 이 회사가 매출이 계속 클지 뭐 주가가 계속 오를지 이걸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엔비디아 자체는 계속 이렇게 튼튼하고 좋은 하드웨어를 만드는, 하지만 지난 5년 동안에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계속 기대하기는 힘든. 근데 이제 더더욱 최근 이제 AI 거품론이 있으면서 빅테크들이 약간 충격을 먹으니까 그거 이제 몇 배를 엔비디아가 받고, 그리고 저희는 사실 이제 엔비디아는 이제 서버용 AI 하드웨어를 만드는 거고, 퀄컴은 디바이스용 AI 하드웨어를 만드는, 그래서 안드로이드용 GPU를 만들고 또 PC용을 만든다라고 알고는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옆에 있다가 퀄컴도 같이 이렇게 폭탄을 맞는.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듯이 회사의 역량을 보는 것과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보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장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우르르 가고, 이 회사 떨어지니까 저 회사 떨어지고, 예를 들면 테슬라 매출 안 좋으면 갑자기 뭐 LG 에너지 솔루션 매출 떨어지고 주가 떨어지고 뭐 이런 거, 그런 너무 신경 쓰시면 안 돼요. 그런 거에 좀 집중하다 보면은 약간 움직이면만 신경 쓰게 돼요. 근데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주가의 흐름 자체는 신경 쓸 필요가 없이 회사의 역량에만 계속 신경 쓰셔야지. 가끔 어른분들은 막 그래프 놓고 막 분석을 해요. 근데 이거는 분석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너무 그 흐름에 보지 말고 이 회사의 기존 역량에 좀 신경 쓰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잠깐 코파일럿 플러스 PC하고 안드로이드 이야기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온 디바이스 AI로 갈 것처럼 확 하다가 잠깐 멈췄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다. 애플 인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퀄컴의 경우에는 안드로이드하고 코파일럿 PC가 더 많이 보급이 돼야 결국 온디바이스 AI가 윈도우즈와 안드로이드에 많이 퍼져야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인데, 아직 안 퍼졌잖아요. 근데 이게 아직 안 퍼졌다는 거지 없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윈도우 PC도 AI PC로 다 갈 것이고, 뭐 안드로이드도 안드로이드 AI로 다 갈 거기 때문에 그때 퀄컴은 이제 따라서 움직일 거라 장기적으로 보고 퀄컴은 관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무슨 하드웨어를 만드는지, 앞으로 로드맵이 뭔지 이런 걸 계속 봐야죠. 어쨌든 큰 그림에서 AI 하드웨어 서버용, AI 하드웨어 이제 디바이스용을 만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계속 좀 봐줘야 될 것 같고, 이런 게 쭉 말했던 클라우드용 아마존, 그다음에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애드, 메타, 애플, 다시 디바이스. 그래서 재미있는 건 저희가 시즌 1부터 말했던 회사들이 분명히 AI 회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불과 2년 사이에 다 AI 회사로 변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AI를 안 하면 큰일 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걸로 이 AI 회사들을 분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본인이 AI 프렌들리한 네이티브 한 사람으로 변신을 하셔야 회사들이 살아남듯이 살아남고, 그리고 다니는 회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AI를 전혀 상관없는 회사라 그러면 우리는 거인으로부터 도망가는 회사인 거예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야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AI를 더 학습하시고 여러분의 회사도 AI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급하게 나온 이 실적들과 전망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